어쩐지 뭔가 일이 너무 잘 풀린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격파하고 대만, 조선을 합병한 뒤 만주와 중국 대륙을 휘젓는다고? 이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를 일거에 몰아내버리고 동남아시아 제도를 차지한 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린다고? 와, 이거 소설도 이렇게 쓰면 억지 설정이라고 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50여 년간 일본이라는 나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공격으로다가 판을 계속 키우다 보면 어떻게든 목표 달성이 된다는 게 그동안 일본이 배운 교훈이자 필승 공식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단단했고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그 벽을 두드릴 연장들의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그 벽이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 미국을 전선에서 이탈시킨다는 당초 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외려 미국의 전시체제 전환이 점점 더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대륙 반대편 동맹국인 독일마저도 이미 한 차례 진격이 막힌 뒤 스탈린그라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들죠? 뒤늦게 메타인지가 돌아가기 시작한 일본은 분수에 맞는 전략으로 태세를 180도 전환합니다.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 미국의 물량 동원력이 포텐을 터뜨리기 전에 그나마 수적 우위가 아직 남아있을 때 방어의 모든 것을 몰빵해서 기존 점령지들을 요새화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드넓은 태평양의 섬 하나하나를 모두 점령하려다가는 언젠가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일단 우선순위 재확인부터 들어가야죠. 결국 돌고 돌아 바텀에 몰빵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탑라인은 피차 그다지 중요한 라인이 아니니까 일단 논외로 치고 미드도 직전 한타 때 터지긴 했지만 중간에 큼지막한 거점이 딱히 없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본토까지 바로 밀고 들어오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었거든요. 반면 바텀은 연합군의 태평양 최후의 보루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주보고 있던 터라 연합군이 언제든 힘을 모아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 또 이제 이쪽은 남방 작전 이후 일본의 핵심 점령지이자 유일한 전략 자원 공급지대로서 일단 일본 입장에서 당장 잃을 게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막상 남방 작전 때 영국과 네덜란드가 청야 작전으로다가 분탕을 쳐놓는 바람에 유전 등 각종 시설들을 아직 복구 못해서 제대로 뽑아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점령하느라 들어간 피해,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사수해야죠. 다만 미드웨이 직전에 먼저 터졌던 산호해 해전이 무승부로 끝나는 바람에 유기니 섬의 연합군 거점인 포트 모르즈비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포트 모르즈비는 일본군 전진기지였던 라바울과 약 1000km, 유기니 섬 북부의 거점인 부나로부터는 육로로 불과 150km로 바텀라인 입구 코앞에 알박기되어 있는 루넷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방어태세 전환할 때 하더라도 여기만은 점령하고 전환해야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가용한 병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 산호해 해전이랑 미드웨이 해전으로 연속 2번 한타가 열렸는데 이어서 포트 모르즈비 2트까지 했다가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 일본 육군이 등장한다. 연이은 삽질로 기세가 꺾여버린 해군을 대신해 일본군의 적통인 육군이 한번 처리해보겠다. 해군이 못한 거 육군은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다가 그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축적한 경험을 10분 살려보겠다는 거였죠. 자,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크고 작은 섬들은 석유부터 고무, 금속, 식량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다수의 물자를 벌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지대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대륙 반대편 지중해 한복판에는 별다른 전략 자원이 없는데도 무려 2000년 가까이 쟁탈전이 이어진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 해상에 위치한 키오스 섬이 그 주인공이지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 섬의 특산물인 마스티카 나무 때문이었는데요. 정확히는 마스티카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수지, 일명 마스티카의 눈물이 유명합니다. 요걸 말려서 만든 게 바로 메스틱검이라고 하는 물질로 가루로 만들어 요리나 음료에 넣으면 적당한 점성과 상큼한 청량감이 생기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2500년 넘도록 꾸준히 재배됐다고 해요. 그 기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원전부터 히포크라테스나 디오스코리데스, 갈레노스 같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겼을 정도라는 거. 심지어 이게 마스티카 나무 한 그루당 1년에 겨우 150
200g 정도밖에는 채취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거의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해 로마인, 제노아인, 튀르크인들까지 수많은 세력들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프롬바이오 위건강엔 메스틱.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메스틱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1일 1회 한 포씩만 섭취해도 1일 섭취량인 1050mg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물이랑 함께 드셔도 되고 요거트 같은 데에 넣어서 먹어도 돼서 지속적인 위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1초에 5박스씩 판매, 7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도 1위,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메스틱을 사용한 100% 식물성 원료 제품으로 답답한 위 건강을 상쾌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뉴기니섬 북쪽의 분화에 주둔 중이었던 남해지대의 2개 연대 약 13,000여 명의 병력이 포트 모르즈비를 육로로 공격하는 작전이 수립됩니다. 이른바 레호 작전. 실제로 이 당시 뉴기니 남부의 연합군 육상 병력은 고작 수백 명 수준으로 무사히 포트 모르즈비까지 도착할 수만 있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숫자로만 봤을 때 얘기고 뉴기니섬은 북아프리카나 북프랑스, 화북평야가 아니었습니다. 적도상의 무더운 열대 정글로 사실상 녹색 사막이나 마찬가지였던 데다가 해발 고도 최대 4,000m, 평균 3,000m의 험준한 산맥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원주민들조차 내륙과 왕래를 하지 않는 미친 지옥 같은 섬이었죠. 때문에 열강들도 해안가 제외하면 안쪽은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거의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여길 심지어 직선으로 가로질러서 도보로 가겠다는 게 일본 육군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150km가 넘는 거리로 걸어서 행군하면 평지 기준 기본 20일각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상 200km 이상, 빨라도 50일이 넘게 걸릴 거라고 예상해야 됐어요. 아, 물론 이것도 무사히 살아있을 때 얘기라는 거. 이래놓고 막상 보급은 엄청 짜게 줘서 도저히 완주각이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후발대 보내서 보급 보내주겠다고는 하는데 험준한 산맥과 정글에서 이게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었죠. 근데 뭐 이쯤 되면 일본군은 이쪽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 일본군에서는 보급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해지대장 호리이 도미타로 소장이 이끄는 공략 부대가 박격포와 중기관총 등 온갖 중장비와 개인 화기들을 짊어지고 1942년 7월 21일 미지의 정글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사들은 초장부터 미칠 듯한 더위와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으로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보급도 막상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분화에서 산맥 진경로로 들어가는 길에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군이 매일같이 폭탄을 떨고 다리를 부숴버리는 바람에 보급을 보내도 제대로 도착할 수가 없었지요. 중간중간에 만나는 내륙 원주민들을 습격해서 식량을 빼앗아 보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될 곳에 들어온 거였어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땡큐죠. 수적으로는 훨씬 불리했지만 자연히 우리 편이었습니다. 맞불 작전으로 전면 대응할 병력도 없긴 했지만 사실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죠. 애초에 제공권도 이쪽에 있어서 보급이나 지원 병력은 미리미리 폭격해서 지워버리면 됐고요. 실제로 현지에 주둔 중이던 약 500여 명 규모의 호주군 민병대가 예상 진격로에 매복했다가 습격하는 식으로다가 일본군의 진격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고 일본군은 장장 50여 일이 지난 9월 2일이 돼서야 겨우겨우 산맥 정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 되돌아가 봤자 미군의 폭격으로 비명 횡사할 게 뻔한 상황. 일본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산맥을 내려가 공격해오는 호주군 본대를 분쇄하고 마침내 9월 16일에는 포트 모르즈비로부터 50km 지점에 이오리바이와를 점령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호주군 잔존 병력이 최후의 방어선을 펼치고 저항하면서 더 이상의 진격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9월 25일 일본군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이 전선에서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사실 포트 모르즈비로 향하던 일본 육군 병력은 일찍이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포트 모르즈비와 함께 향후 바텀라인의 향방을 가를 최중요 요충지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과달카날로 솔로몬 제도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제주도의 한 4-5배 크기쯤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포트 모르즈비를 육로로 점령한다? 솔직히 이건 그냥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수준의 구상이었고 해군이랑 항공병력은 지금 과달카날 사수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이 작은 섬이 왜 중요하냐? 과달카날은 본래 호주인들이 원주민들 부려서 농사나 짓는 한적한 섬으로 산호해 해전 이후 일본군이 점령해서 소수의 병력이 주둔 중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가 위치적으로다가 너무 절묘하다 이거야. 영국군의 전진기지인 포트 모르즈비를 견제하는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 방면으로 갱킹 오는 미군도 차단할 수 있는 위치라 요새화만 잘 해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각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이 미드웨이 전까지 계속 승리만 거듭하다 보니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높아져 있었다는 거. 요새화를 왜 해? 공격하면 되잖아. 방어적인 부분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던 일본군이 점령한 지 2달이 넘도록 별다른 요새화 작업 없이 여기를 2달 넘게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 방어밖에 답이 없죠. 포트 모르즈비도 못 뺐을 것 같죠. 급격히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진 일본은 이제서야 과달카날의 가치를 깨닫고 포트 모르즈비 공략이 시작된 7월부터 뒤늦게 3천여 명의 건설 인력을 급파하면서 과달카날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가장 시급한 건 바로 비행장이었는데요. 이미 항공모함과 함재기가 해전에 주축이 됐다는 게 증명된 만큼 이런 절묘한 위치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면 전진기지인 라바울에서 다이렉트로다가 안전하게 항공기들을 수송해 항공모함 없이도 일본군의 최전방 바텀라인의 입구를 빈틈없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불침 항모, 섬 자체가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된다는 뜻이었지요. 한편 이 상황을 파악한 미국은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진주만이 터졌다고? 복구하지 뭐. 필리핀을 뺏겼다고? 나중에 수복하지 뭐. 근데 이 작은 섬에 비행장 하나 완성된다? 그 순간 솔로몬 제도에는 얼씬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미국은 미드웨이 직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일본의 과달카날 요새화를 막기 위한 상륙 작전을 급조합니다. 이름하여 막루 작전.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내내 방어만 하던 미국이 최초로 계획한 침공 작전이 였죠. 다만 미군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럽 금쪽이들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 태평양이야 워낙에 넓고 일본이 자기네 점령지도 제대로 소화 못하는 상황이라 미드웨이 대승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다지만 유럽 전선은 그냥 애들이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특히나 소련은 그냥 거의 혼자서 몸빵을 다 하고 있어서 빨리 전선 하나 더 만들어 양각 잡아줘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물자 지원이나 병력 지원이나 일단은 유럽 위주로다가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미국이 태평양 전선으로 투입 가능했던 자원은 유럽 전선의 불과 절반 정도 수준 때문에 이때까지 태평양 전선의 미군 상륙 부대들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살림 사정이 꽤나 빡빡했습니다. 소총도 1903년에 나온 구형 스프링필드를 지급받을 정도로 그냥 대놓고 2선 취급이었어요. 심지어 일본 얘네 지금 공구리 치는 솜씨 보니까 진짜 완공까지 한 달 컷 끈을 까기거든요. 이렇게나 멀고 고립된 도서 지역에다가 한 달 만에 비행장을 완성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본은 나라 자체가 블랙 기업이었던 만큼 그냥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 to 10이라는 기적 같은 워라벨로다가 무한 군밀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 내로다가 태평양을 횡단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 아무리 미군이라도 아니 오히려 미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벼락치기식 작전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먼 곳까지 병력도 재배치해야 되고 병사들 훈련도 시켜야 되고 호주군, 영국군한테 협조받아야 되니까 복잡한 지휘 체계도 정리해야 되고 선적도 싹 다 다시 해야 되는 등 할 게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개판 5분 전이었어서 병사들도 막루 작전이라는 원래 작전명보다 그냥 신발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대충 신발끈 묶듯이 마무리해놓고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는 뜻이었지요. 뭐 그렇다고 일본한테 유리하냐? 아니죠. 과달카날은 일본 입장에서도 최전방 중에 최전방, 심지어 남방전선 최대의 군사거점인 라바울에서조차 해로로 1000km 이상 가야 하는 벽지 중에 벽지였습니다. 뉴기니에서 개판치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오죠. 일단 요새화해야 되니까 블랙 기업식 공기 맞추기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한타까지 터지면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번에 산호해 해전 때도 아슬아슬했는데 미드웨이에서 개 털린 직후인 지금은 더 엄두가 안 나는 게 당연했어요. 양측 모두 진짜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안 싸운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기니 산간 한복판에서 처절한 전투가 한창이던 1942년 8월 7일 꾸역꾸역 급조된 1만 9천여 명의 미 해병대 병력이 솔로몬 해역에 도착하는데